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정이 없는 사람? 사람이요.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 인간성이 없는? 아니에요. 앞에서 웃는 사람. 앞에서 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맞긴 해. 조경훈. 잃을 사실-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조경훈. 없는 사람. 조경훈요. 방금 뭐라고요? 잃을 게 없는 사람. 오. 그렇게 하네. 이렇게 없는 사실 사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주먹 하나로 되게 사람을 잡는 격투가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재벌이라던가, 아니면 버튼 하나로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권력자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인질협상 전문가들이나 수십 년 강력 범죄만 다뤘던 이 베테랑 형사들한테는요, 이 질문을 던지면 다른 대답이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요, 제일 상대하기 두려운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역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무서운 조폭의 보스도, 아무리 잔인한 살인마도요, 결국에 지키고 싶은 게 있거든요. 목숨이든 돈이든 조직이든 지킬 게 있다는 건 협박도 통해요. 근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은 협박이 안 통해요. 겁을 줄 수가 없어.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좀 내려오는 말들인데, 산에서 제일 위험한 곰이 어떤 곰인지 아세요? 배고픈 곰. 아니에요. 맞아. 아니면 자식? 맞아. 자식을 엄마곰? 맞아.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곰. 덩치 큰 수컷곰들은요, 사실 똑똑해서 웬만하면 삶을 피해간대요. 싸워서 얻을 게 없거든. 근데 새끼가 딸려있는 어미는요, 계산이라는 걸 안 해요. 그냥 돌진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새끼를 잃은 어미. 이 둘이 한 사람 안에서 합쳐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번 이야기가 그 답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려주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81년 서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서독 류베크 지방법원 157호 법정이에요. 이날 어떤 살인사건의 재판이 사흘째 진행되던 날이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이 남자, 클라우스 그라보프스키라는 사람이에요. 35살의 정육점 주인이고요. 혐의는 7살 여자아이 살해 혐의예요. 아이고, 이미지가 안 띄었구나. 사진이 안 보이네. 클라이스 보보시.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이 남자 그냥 살인범이 아니에요.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가 2번이나 있었고요. 미친 쓰레기가 좀 심지어 스스로 화학제 거세 시술까지 받았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네, 나중에 왜? 병원 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효과를 슬그머니 되돌려 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아이를 노린 거죠. 1980년 5월 학교에 가지 않고 놀고 있던 7살 여자아이 안나를요, 자기 집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몹쓸 짓을 하다가 약혼녀의 스타킹으로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약혼녀였어요? 네. 근데 그랬다고? 그리고 이 시신을 상자에 담아서 운하 근처에 유기를 했고, 여기까지도 정말 충분히 끔찍해요, 그쵸?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재판에서 터져요. 이 남자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7살 아이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을 했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입니다. 뭘 유혹을 해? 7살이 무슨? 7살짜리한테 죽은 아이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법정 방청국에는요, 안나의 엄마였던 마리안네 바흐마이어가 앉아 있었어요. 그 둘의 사진이에요. 안나와 마리안네. 완전 예뻐요. 너무 예쁜데. 내가 엄마였었으면 진짜 마음 무너졌어.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요. 베레타 권총.
그리고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그라버프스키 등을 향해서 그대로 나 이거 방아쇠를 봤어 영상. 당깁니다. 이거 맞아. 이거구나. 네, 저건 와, 진짜? 영화의 장면이에요. 참고로.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연달아 발사된 총알 중 6발이 명중했고 그라버프스키는 법정 바닥에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요. 와. 이때 당시 사진입니다. 헐. 네, 저 앉아서 이제 뒤돌고 있는 게 총을 사격한 뒤에 그 마리안네예요. 와. 밑에 피해요? 오른쪽. 네, 아, 너무 너무 곱게 보내줬어. 그라버프스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했고요. 판사도, 검사도, 경비도 아무로 손 쓸 틈이 없었죠. 그리고 총을 내려놨던 이 마리안네는요, 도망치지도 않고 저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놈은 제 딸을 죽였어요. 법정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서독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법대로라면 그녀는요, 살인범이에요. 계획적으로 총을 숨겨서 들어와서 사람을 쐈으니까. 근데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독일 국민들 중 상당수가 그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살인죄가 아니라 고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격분 상태의 살인 정도로 징역 6년을 선고했고 그마저도 3년 만에 풀려납니다. 심신미약. 네. 약간 우발적 그쵸. 살인 이런 느낌. 사람들은 그녀를 복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마리안네의 이야기예요. 엄마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잘 봐요. 마리안네의 복수는 한순간이에요. 법정에서 방아쇠를 당겼던 몇 초, 분노가 폭발했던 격발의 순간밖에 없죠. 근데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달라요. 이 사람의 복수는요, 몇 초가 아니라 3년이 걸렸어요. 와. 그리고 와. 상대는 정육점 주인 한 명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불리는 거대 범죄 조직 전체예요. 한 명씩 도망친 놈들을 전부 찾아내서 자, 테이큰? 장소는 무슨 영화 같다. 멕시코. 또 멕시코. 멕시코. 또 멕시코. 아까 전에 그 나라 무슨 나라야? 멕시코의 공식 실종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실종자 수 11만 명. 11만 명. 11만 명. 맞아요. 11만 명이 훌쩍 넘어요. 전쟁 중인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사람이 11만 명 넘게 증발한 거예요. 와. 이걸 좀 쉽게 어느 정도 숫자냐, 잠실 야구장 만원 관중이요 4번이 넘게 통째로 사라진 규모예요. 흔적도 없이. 말도 안 돼. 와. 왜 이렇게 됐냐? 2006년에 멕시코 정부가요 마약 카르텔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군대까지 투입을 해서 카르텔을 때려잡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카르텔 얌전히 맞아줬을까요? 아까 무장 상태 보셨잖아요. 네. 무장 상태가 어땠죠? 총을 엄청 엄청 부르고 있고 거의 군대급. 네. 얌전히 맞아주질 않아요. 오. 조직끼리의 영역 다툼은 더 격해지고 그 사이에 낀 민간인들만 죽어나가던 시대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뭐냐면요, 가족이 실종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에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멕시코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 카르텔을 에이? 물어봐야 돼? 그렇죠. 경찰과 카르텔이 한패거든요. 와. 이런 어떻게 살아 멕시코에서? 무서워서? 월급 몇 푼 받는 지방 경찰들이 카르텔에 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납치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경찰이요? 네, 경찰차로 사람을 잡아다가 카르텔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실종 신고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집 가족이 시끄럽게 군다라는 정보가 카르텔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한 가족은 다음 타깃이 되고 납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풍경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부스카도라스. 번역하면 찾는 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게 뭐냐? 실종자의 어머니들이 모여서요
삽이랑 곡괭이 그리고 긴 쇠막대를 들고 저 사막이랑 황무지를 직접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시신을 찾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땅을 물. 끝을 되게 뾰족하게 간 철근을 땅속 깊숙이 쿡 박았다가 뽑아요. 그리고 이 철근 끝에 냄새를 맡아봐요. 헐. 네. 아, 땅속에서 이게 시체가 나은가? 썩고 있으면 철근 썩는 끝에 거. 그 냄새가 묻어나오거든요. 와. 썩는 냄새가 나면 와. 그 자리를 파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 진짜 너무 슬프다. 그쵸. 평생 부엌에서 밥을 하고 시장을 보던 평범한 아줌마들이 자식을 찾겠다고 시체 썩는 냄새를 구분하는 법을 독학한 거예요. 와. 국가가 안 해주니까 엄마들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지옥 같은 판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많다 다스. MG? 로스세타스. 여기가 MG. 아. 네, 맞아요. 아까 전에 MZ 봤었죠? 네. 네. 거기에요. 근데 이 조직이 왜 특별하냐? 일단 출신 성분부터 달라요. 다른 카르텔들은 전부 다 밀수업자나 농장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타스 멕시코 육군 특수부대 출신 탈영병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테러 훈련까지 받은 정예 군인들이 카르텔을 잡으라고 배운 기술을 그대로 들고 카르텔로 이적해버린 갔다? 거죠. 네. 와. 원래는 진짜 탈영이네. 걸프 카르텔이라는 조직의 경호와 암살을 담당하는 무력 부대인데 2010년에 독립을 해서 아예 따로 조직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놈들의 사업 방식이 정말 문제예요. 기존 카르텔들은 그래도 마약 밀수가 본업이라서 괜히 민간인을 건드려봐야 시끄러지니 이런 걸 다 피했거든요. 근데 이 세타스는 달라요. 참수, 고문, 시신 유기 영상들을 일부러 퍼뜨려요. 왜?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요, 공포 그 자체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돈이 되는 거면 뭐든지 해요. 마약뿐만이 아니라 납치, 인신매매, 갈취까지. 특히 민간인 납치 후에 몸값 뜯기는 아예 이 조직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예요. 와. 자, 이 세타스가 완전히 장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미국 국경에서 남쪽으로 130km 떨어진 타마울리파스주의 산 페르난도. 인구 약 7만 명의 평범한 시골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서 멕시코 현대사의 최악의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요. 2010년 8월 산 페르난도 외곽의 한 목장 창고에서요, 군인들이 시신을 72구를 발견해요. 와. 12구? 네, 58명의 남자와 14명의 여자, 전부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뒤통수에 총을 맞고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와. 이들 이주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타스를 죽인 방식, 세타스가 이들을 죽인 방식이요, 아까 전에 들었을 거예요. 버스를 통째로 끌고 와서 우리 조직 밑에서 일해라, 아니면 몸값을 내라 협박을 했는데 돈도 없고 조직 일도 거부하니까 그 자리에서 72명을 전부 처형해버린 거예요. 헐. 이 학살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기적이에요. 목에 총을 맞았던 에콰도르 청년 한 명이요, 죽은 척하고 버티다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군 검문소까지 기어가서 알렸거든요. 와, 와. 미쳤다. 진짜 용하다. 네. 근데 이게 그 시작에 사람 어떻게 불과해요. 됐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무사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근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작이에요. 2011년부터요, 산 페르난도를 지나는 국도 101번지에서 여객 버스들이 전부 다 통째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이 세타스가 국도에다가 가짜 군 검문소를 차려놓고 버스를 세운 다음 승객들을 전부 끌고 가요.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을, 여자들은 일단 성폭행하고 살해해요. 남자들은 불식작 지어놓고 손에 큰 망치를 하나씩 쥐어준 뒤에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긴 사람은 조직원으로 끌고 가고 진 사람은 구덩이에 매장하는 말 그대로 검투사 데스매치예요.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묻힌 구덩이가요, 산 페르난도 일대에서만 구덩이만 47개가 나왔어요. 진짜. 와, 구덩이만 스케일이 많은 다르다. 네. 그리고 거기서 수습된 시신만 193구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이 버스 납치를 도운 거 누구였을까요? 경찰. 네, 산 페르난도 시경찰이에요.
버스가 어떻게 살아? 어느 길로 지나가는지 알려주고 납치를 눈 감아주고 실제로 경찰 17명이 이 학살 관련으로 체포가 됐어요.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시민을 죽음의 구덩이로 배달을 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산페르난도 도시에서는요 주민 1만 명 이상이 도시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럴만하다. 밤에는 아무도 밖에 안 나오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국도 101번에는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인구 7만 명짜리 저 도시에서 2010년 이후 살해당한 사람만 2,000명이 넘고 부모가 실종되거나 살해당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1,000명에 달해요. 와. 한 도시에서요. 자, 경찰은 한패야. 신고하면 보복당하고 증언하면 사라지는 도시.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절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타스에게 맞서지 마라.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살아라. 7만 명 전원이 이 규칙을 지켰어요. 딱 한 사람 빼고. 엄마들. 이 도시 로데오 부츠라는 조그만 카우보이 용품 가게를 하던 평범한 50대 아줌마 미리암 로드리게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와. 이분이 와. 설마 이 미리암 씨네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남편이랑 3남매를 키웠어요. 시청에서 보건 관련 행정 일도 했었고요. 나중에는 카우보이 부츠랑 모자를 파는 작은 가게를 차려서 운영까지 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큰아들 루이스는요, 이 로스 세타스가 도시를 장악하니까 일찌감치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 그 시절 산페르난도의 젊은 남자들은요 납치 1순위 타깃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막내딸 카렌은 남았어요. 이유는 20살, 학업도 마저 맞춰야 했고 무엇보다 엄마 가게 일을 돕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남은 거죠. 그리고 2014년 1월 23일 카렌이 그날도 가게를 마치고 픽업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대낮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나다니는 시내 한복판. 갑자기 차선에 합류하려고 잠깐 속도를 줄인 이 순간 트럭 2대가 카렌의 차 앞뒤를 순식간에 막아냅니다. 그리고 무장한 남자들이 뛰어내리더니 그대로 카렌의 차 문을 열고 올라타요. 그 상태로 카렌을 태운 채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와. 여기까지 걸린 시간 판에서? 네, 몇십 초. 와. 진짜 말 안 된다. 목격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 도시에서 신고는 곧 자살이니까. 와 미친. 너무 최악이야. 이게 말이 되나? 속으로는 내가 나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러고 그쵸.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납치범들의 다음 행동이 좀 기괴해요. 이놈들이 카렌을 데려간 곳이 어디였냐? 카렌의 집이에요. 응?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뭔가? 빈집에다가 카렌을 묶어놓고 뭔가를 뒤져보고 있는데 하필 그때 누가 문을 두들겨요. 가족들 차를 오래 봐주던 단골 정비사 아저씨가 차 수리 때문에 들렀던 거죠. 집안에 납치범들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모르고. 이 당황했던 납치범들이요 그 정비사 아저씨까지 묶어서 카렌과 함께 끌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미리암 씨의 지옥이 시작이 돼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나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 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고도 못하고. 어떻게든 마련. 일단 어떻게든 돈 구할 것 같은데. 미리암 씨 가족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정말 디테일 하나가 있다면은 이 당시 멕시코 은행에는요 몸값 대출이라는 은어가 있어요. 예? 아이 미친. 아니 이런 와. 그러니까 아니 납치가 그런 너무- 상품 만들지 말고 저거를 어떻게든 정리를. 납치가 너무 일상이니까 은행이 아예 어. 몸값 지불용 대출을 상품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은어이기는 한데 대부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은행원이 질문하면 피해자 가족들이 울면서 가족의 몸값을 내야 하니 제발 빨리 대출해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를 비꼬아서 몸값 대출이라고 불렀대요. 마음이 아프다. 자, 근데 더 소름 돋는 점은 은행도 카르텔과 한패. 유착 관계가 있었어요. 아씨. 멕시코 카르텔들이 은행 직원을 매수하거나
해킹을 통해서 타깃의 은행 계좌 잔고, 마이너스 통장 항도, 그리고 심지어 즉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최대 금액까지 미리 파악한 다음에 납치를 해요. 그래서 와. 피해자가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 카르텔이 네가 지금 은행에 가면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인 거 알아. 이러면서 정확한 액수까지 말해. 와 진짜 무섭다. 네. 어쨌든 이 미리암 씨 가족도 그 대출을 받고 가게 물건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납치범들의 짓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카렌의 아빠가 보건소 근처에 현금이 든 가방을 놓고 공동묘지로 가서 기다리면 거기서 카렌을 풀어주겠다고 한 거죠. 아빠가 가방을 내려놓고 공동묘지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요. 딸, 카렌 왔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것 같아요. 안 와요. 아,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500만 더 보내면 지금 당장 풀어줄게. 너 보냈어. 안 와.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또 조금만 더. 또. 전화가 올 때마다 이번엔 진짜 풀어주려나 하는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 때문에 또 돈을 보내고 납치범들은요 이 희망 고문 자체를 사업 모델로서 굴리고 있던 거죠. 경찰? 신고는 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 경찰 어떤 사람들인지. 오브된 사람들. 수사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자 이 미리암 씨가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러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직접 찾으려고? 나를 직접 만나주겠다? 직접 만나주겠다. 아니면 딸을 풀어주고 자신을 대신 데려가라? 방금 이샘님이 말한 게 맞아요. 아... 얼굴 좀 보자고. 아오.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제일 하자. 필요한 직접 면담 요청을 한 거죠. 음. 근데 이 도시에서 세타스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건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세타스가 이 요청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네. 와. 약속 장소는 시내 엘후니오르라는 식당. 미리암이 그 식당에 혼자 앉아서 딸을 납치한 조직의 남자를 기다려요. 이윽고 나타난 젊은 남자. 미리암이 그 남자 앞에서 딸을 풀어달라고 빌었죠. 근데 이 남자의 대답이요 정말 뻔뻔해요. 당신 딸? 우린 당신 딸 안 데리고 있어. 근데 $2,000만 주면 우리가 찾는 걸 도와줄 수는 있지. 뭔 소리야? 납치를 해놓고 몸값을 뜯어놓고 이제는 안 데리고 있다면서 찾아주는 걸 값을 또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에요. 미리암 씨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나요. 이 남자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싸구려 무전기에서 계속 지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전 소음 사이로 누군가 이 남자를 부르는 호출명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마, 내 목소리 들리나? 사마 대답해. 사마. 이 미리암 씨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죠. 사마. 미리암 씨가 $2,000를 줬고 또 사마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또 끊었어요. 당연히 딸을 찾아주는 일 따위는 없었죠. 안 했겠지. 그런데 얼마 뒤에요. 같이 납치돼 있었던 이 정비사 아저씨가 풀려나서 돌아왔어요. 희망 고문? 납치범들 입장에서는 이 정비사가 몸값이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그냥 놔준 거죠. 오. 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미리암 씨가 정비사를 붙잡고 물어봐요. 납치범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놈 있냐? 근데 정비사의 증언이 확실해요. 아까 전에 식당에서 만났던 남자 사마. 그 놈이 납치범들 중 하나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딸을 안 데리고 있다고 했던 그 놈이 바로 딸을 끌고 갔던 놈들 중 하나였던 거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몸값은 낼 만큼 냈어. 전화는 끊겼고 경찰은 움직이질 않아. 미리암 씨가 돈이 바닥이 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딸 집에 얹혀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미리암 씨가 큰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카렌은 이제 못 돌아와. 나도 알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 엄마는 그놈들을 전부 찾아낼 거야.
한 놈도 빠짐없이 죽는 날까지.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상대는 세타스다, 죽는다. 그때 미리암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내 딸이 죽던 날 이미 죽었으니까. 자, 아까 전에 처음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자식을 사람. 잃다. 그리고 그쵸? 자식을 잃은 엄마. 이 순간 산 페르난도에 그런 사람이 탄생했어요. 멕시코 최악의 카르텔이 평생 처음 만나보는 유형의 적이에요. 협박도 안 통하고 겁을 줄 수도 없고 포기라고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딸 잃은 옷가게 아줌마. 미리암 씨의 사냥은요, 사마 이놈부터 시작했어요. 가진 정보라고는 달랑 사마라는 호출명 하나요. 얼굴 한번 본 게 끝이거든요. 경찰이라면 여기서 뭘 하죠? 신원조회? 신원조회, 그쵸? 통신기록 조회하고. 근데 미리암 씨한테 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암 씨가 꺼내든 수사도구, 바로 페이스북. 페이스북. 50대 아주머니가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주 동안 페이스북을 뒤져봐요. 산 페르난도 근처 젊은 남자 계정들을 하나하나 수천 개씩 넘겨가다가 식당에서 마주 앉았던 그 얼굴을 찾아낼 때까지. 그리고 어느 날 찾아냈어. 사마의 계정. 식당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계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계정 주변 인물들을 다 확인할 것 같아. 맞아요. 미리암 씨도 그랬어요. 아마추어랑 완전히 다른 선택이죠. 계정을 찾았다고 신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진들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진 한 장에 딱 눈이 멈춰. 사마 옆에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유니폼. 이 미리암 씨가 그 유니폼의 로고를 파고들어서 어느 지점인지까지 알아내요. 위치는 시우다드 빅토리아, 산 페르난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도시였거든요. 그 다음 미리암 씨는 차를 몰고 2시간을 달려가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잠복을 시작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몇 줄.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니까 언젠간 사마가 데리러 오든 만나러 오든 할 거라는 계산이었던 거죠. 그러다 진짜로 사마가 나타났어. 미리암 씨가 조용히 차를 몰아서 둘의 뒤를 밟았고 사마가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게 돼요. 호출명 하나로 시작해서 얼굴, 여자친구, 직장, 집 주소까지 아주머니 혼자서 다 캐낸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거죠. 체포가 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이름이 뭔지, 가족은 누군지, 언제 집에 있는지. 그래서 이 미리암 씨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유명했던 작업에 들어가요. 바로 변장이에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새빨갛게 염색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보건행정 일을 할 때 입었던 낡은 유니폼을 옷장에서 꺼내들어요. 그리고 가짜 신분증까지 목에 걸고 클립보드 하나 들고 사마가 사는 동네의 집들을 한 집 한 집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이 동네 거주자 현황 조사 중인데요. 옆집에는 누가 사시나요? 이웃들이 의심 없이 술술 불었죠. 옆집 청년의 이름이 뭔지, 가족은 누구고 뭐하고 다니는지. 이웃들 눈에는 그냥 좀 피곤해 보이는 공무원 아줌마였겠죠. 근데 그 아줌마는 사실 딸을 죽인 조직을 추적하는 중이고 핸드백 속 안에 권총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수법이 통한다는 걸 확인한 이 미리암 씨가 이후로도 변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써먹어요. 어떤 날은 보건소 직원, 예방접종 현황조사 나왔습니다. 어떤 날엔 선고관리 요원, 유권자 명부 확인차 방문했어요. 염색을 하고 안경을 바꾸고 말투까지 바꿔가면서 타깃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생활 패턴까지 차곡차곡 서류철에 쌓여가요. 나중에 이 미리암 씨를 도와줬던 연방경찰 간부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미리암 씨가 자기 앞에 그동안 모았던 파일들을 테이블에 쫙 펼쳤을 때 자기 평생 수십 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수사 자료를 본 적이 없었대요. 경찰 수십 명이 몇 년을 매달려도 못 만들 수사 자료를요, 옷가게 아줌마가 혼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마의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와, 근데 영장이 나올 때쯤 사마가 냄새를 맡고 도시에서 잠적해버려요.
몇 달을 공개했던 이 추적이요. 눈앞에서 물거품이 됐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소설로 쓰면 욕먹을 것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일어나요. 자, 맨 왼쪽에 아들 루이스. 어디로 갔다 했죠? 다른 곳으로. 네. 다른 곳? 빨리. 세타스를 피해서 시우다드 빅토리아로 떠났거든요. 루이스가 거기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가게에 웬 손님이 걸어 들어와요. 사마야. 와. 나 말 안 된다. 와. 동생을 납치한 그놈이 하필이면 수많은 가게들 중에서 오빠의 가게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와. 루이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태연하게 손님 응대를 해요. 그리고 몰래 엄마랑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사마가 가게를 나서니까 루이스가 조용히 뒤를 밟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체포. 미리암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잡혀온 사마의 입에서 공범들의 이름이 줄줄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납치조의 전체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 명단에 18살짜리 어린 조직원도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혀왔을 때 미리암이 취조실 밖에 복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취조실 안에서 소년이 하는 말이 문틈으로 들려와요. 이 소년이 진짜 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 배고파요. 여러분들이 미리암이에요.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개빡치고. 잘 해야지. 구슬려보려고. 감이 넘어가? 빡칠 것 그쵸. 같아. 내 딸을 납치한 놈이야. 응. 근데 내 딸을 끌고 갔던 놈 중 하나가 엄마 타령에 배고프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냥 화만 나나요, 여러분들? 근데 회유하려고 할 것 같기는 해요. 구슬려보려고. 근데 이 미리암 씨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요. 자기가 먹으려고 점심으로 싸온 프라이드 치킨 도시락을 들고요. 취조실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소년 앞에 치킨을 딱 내려놔요. 심지어 잠깐 나갔다가 오더니 콜라까지 사다가 손에 쥐어줘요. 딸을 죽인 조직의 일원한테요. 자기 점심을요. 옆에 있던 경찰이 기가 차서 이렇게 물어봐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놈들은 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짓을 했든 쟤도 아직 애야. 그리고 난 아직도 여전히 엄마고. 그냥 제 목소리 듣는데 내 새끼 생각이 났어. 살짝 삐뚤어졌는데. 근데 이 치킨 한 조각이 수사 전체를 뒤집어 버려요. 허겁지겁 치킨을 먹던 이 소년이요.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안내할게요. 거기서 사람들 죽였어요. 시신도 아마 거기 묻혀 있을 거예요. 협박도 고문도 아니고 치킨과 콜라가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와. 그렇게 소년이 안내한 곳은 산 페르난도의 외곽에 버려진 목장. 풀만 무성한 황무지예요. 미리암 씨가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진 않았어요. 직접 저 땅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흙 속에서 뭔가 딱 하나가 보여. 카렌의 스카프. 카렌이 몰던 트럭의 좌석 쿠션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대퇴골 하나가 나와요. 이 목장 일대에서 카렌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유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세타스가 납치 피해자들을 죽여서 묻는 장소였던 거죠. 수습된 유해들을 멕시코에서는 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심해서 미국 워싱턴의 전문 연구소까지 보내졌대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도착한 감정 결과는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았을 수준이에요. 뼈 조각들이 너무 잘게 부서져 있어서 단 한 구도 온전한 사람으로 복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각들에서 검출된 DNA 총 6명분, 2살배기 남자아이, 임신한 여성, 젊은 남자들, 그리고
미성년 소녀 한 명. 그 소녀의 유전자가 카렌이랑 일치해요. 아이고. 미리암 씨가 연구소가 확인해줬던 딸의 일부만 작은 관에다가 담아서 묻어줘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났고 미리암 씨가 지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딸을 찾았는데도 난 아직 미완성이야. 아무것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 그리고 훗날 동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나는 아직도 내 딸을 온전히 묻어주지 못했어.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인연을 매달려서 찾아낸 게 뼈 조각 몇 개예요. 근데 미리암 씨는요, 정반대로 움직여요. 응? 장례를 치른 미리암, 리스트를 다시 꺼내서 펼쳐봐요. 이제 목표는 하나가 아니야. 납치조 전원. 다 확인해보니까 이 사이 놈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놈은 복실한 기독교 신자로 거듭났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한 놈은 택시기사가 됐고, 또 한 놈은 중고차 딜러, 또 한 놈은 남의 집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 예. 와. 짠데. 그리고 또 한 놈은 꽃장수가 되어 있었어요. 과거를 지우고 선량한 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국가는 못 찾았어요. 찾을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이놈들은 몰랐죠. 자기들을 쫓는 게 국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꽃장수 사냥이에요. 이놈이 카르텔에 들어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꽃을 팔던 놈이었는데 카렌 납치에 가담하고 잠적한 상태였어요. 근데 미리암은 이놈을 1년 동안 쫓았죠. 온라인을 뒤져보고 이놈이랑 같이 일했던 범죄자들을 찾아가 캐묻고, 심지어 이놈의 친척들한테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서 친분까지 쌓았어요. 언제 어디서 목격담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정보망을 미리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울려요. 미리암이 공들여서 심어놨던 정보원 중 한 명, 어느 미망인이었거든요. 그 남자 지금 국경다리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로 넘어가는 국경다리, 차로 몇 시간 거리예요. 이때 미리암 씨 옷 갈아입을 시간도 아까워서 잠옷 위에다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요, 빨간 머리에 야구 모자만 놀러 써서 핸드백에 권총을 챙겨서 그대로 차에 올라타요. 그리고 국경다리에 도착한 미리암 씨가 인파를 헤치면서 걸어요.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 숨을 고르고 손에 쥔 사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걷고. 당시 미리암 씨 나이는요 56이에요. 헐. 다리 위 노점상들을 하나하나 훑고 있는데 저기에 한 남자가 보여. 근데 그날따라 꽃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팔고 있었지만요, 1년 동안 사진이 닳고 닳도록 들여다봤던 바로 그 얼굴이야. 다가가는 순간 이 남자랑 눈이 마주쳐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쯤 되니 납치조들 사이에서 미리암은 이미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딸 잃은 그 여자가 우리를 한 명씩 잡아놓고 있다는 소문이 하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남자는 미리암을 알아봤고 그대로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가 전력으로 튀는 거예요. 국경다리의 인파 속으로. 근데 56세 미리암 씨가 그 뒤를 전속력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좁은 통로에서 그 남자의 셔츠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씨가 남자의 등에 총구를 갖다 대고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요. 움직이면 쏜다. 말이 돼?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장장 1시간 동안요, 국경다리 한복판에서 이 남자를 총으로 제압한 상태로 버텼어요. 와. 시장 인파가 오가는 대낮에 잠옷 위에 트렌치코트를 입은 아줌마가 건장한 카르텔 조직원을 깔고 앉아서 리스트에서 또 한 명 지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냥 중에서 미리암 씨를 제일 아프게 한 건 따로 있어요. 수사망을 좁혀가더니 미리암 씨가 어느 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단서 하나를 발견해요. 엘비아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누구였냐? 미리암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정말 동생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까웠냐?
미리암 씨가 카렌이 입던 헌옷들을 이 여자한테 물려줄 정도예요. 내 딸의 옷을 받아 입던 사람이야. 근데 미리암이 좀 파헤쳐보니까 이 엘비아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카렌 납치범 중 하나예요. 헐. 당시에 다른 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거죠.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겠죠. 근데 감정보다 확인을 택합니다. 몇 주 동안 이 교도소의 면회 시간마다 잠복을 한 거예요. 엘비아가 정말 저놈을 만나러 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리고 어느 날 엘비아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의 면회자로. 경찰이 엘비아를 체포하고 수사한 결과 정말 충격적이에요. 카렌의 몸값을 요구하던 이 협박 전화들 중 일부가요, 엘비아의 집에서 발신된 거예요. 와. 자신의 딸의 옷을 물려받던 사람이 카렌의 몸값 전화가 걸려오던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미리암의 지옥 같은 희망 고문에 시달리던 그 시간에 이 도시의 진짜 공포가 이거였던 거죠. 괴물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내 딸의 옷을 받아가며 웃던 얼굴을 하고 친한 동네 동생이라고 알고 있었던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타스가 이번에는요, 미리암 씨의 남편을 납치하려고 한 거야. 가족을 건드려서 이 여자를 멈추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시도 어떻게 끝났을 것 같아요? 실패? 네, 미리암 씨가 자기 차로 납치범들을 추적해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군에 신고 전화를 하면서요, 결과는 납치범 전원 체포. 와. 아, 카르텔이- 남편이 납치는 당했었던 거예요? 아니요, 납치조차 안 됐어요. 아. 오자마자 차로. 아. 카르텔이 납치를 하러 왔다가 도리어 사냥감이 돼서 잡혀간 거예요. 이쯤 되면 누가 포식자고 누가 먹잇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타깃 중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납치조에 가담했던 여잔데 어느 가정집에 입주보모로 들어가서 신문을 세탁한 상태였죠. 남의 집 애를 돌보면서 새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미리암 씨가 잠복을 시작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칠을. 근데 차에서 내리면 들킬 수 있으니까 컵에다가 소변을 봐가면서 버티고, 깜깜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들 루이스가 한밤중에 몰래 와서 점프 시동을 걸어준 적도 있어요. 5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차 안에서 며칠씩 먹고 자면서 잠복 근무를 한 거죠.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여자를 체포하던 날, 현장에 있던 미리암 씨가 너무 흥분해서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뎠고 발이 부러져 버려요. 아이고. 목발 신세가 돼요. 그리고 이 목발이요,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3년이에요. 미리암이 감옥에 넣은 납치조 관련자가 총 10명이에요. 경찰 조직 전체가 손 놓고 있던 사건을 옷가게 아줌마 혼자서 염색약이랑 가짜 신분증 페이스북으로 해결해버린 거죠. 카렌 납치조에 살아있는 멤버들은 이제 거의 전부가 감옥에 있거나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미리암 씨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산페르난도 실종자 가족 600세대를 모아서요, 수색단체를 만든 거예요. 자기처럼 자식을 잃고 아무 도움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터득한 모든 걸 가르쳐요. 시신 찾는 법, 수사 압박하는 법, 언론 활용하는 법. 침묵의 도시 산페르난도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명인사가 됐어요. 근데 이 바닥에서 유명해진다는 건 관역이 된다는 위험해요. 뜻이죠. 그렇죠. 맞아요. 위험하죠. 2017년 3월 22일 시우다드 빅토리아 교도소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재소자 29명이요, 땅굴을 파고 집단으로 탈옥을 한 거예요. 와. 그리고 이 탈옥수 명단에 미리암이 잡아넣었던 카렌 납치범 중 한 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암 씨는 그 뉴스 기사를 보자마자 직감해요. 이놈들 온다. 곧 이어서 협박이 시작이 돼요.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미리암 씨가 정부에 무장경호를 공식 요청을 해요. 3년 동안 국가가 못해준 일을 대신해준 사람이잖아요. 카르텔 조직원 10명을 감옥에 넣어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경호받을 자격 차고 넘치죠. 근데 정부가 미리암 씨한테 준 건요, 담당 경찰관 전화번호 하나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래.
4월 14일 위협을 느꼈던 이 미리암 씨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아. 또 걸었어. 안 받아. 미리암 씨가 그날요 저 번호로만 30번이 넘게 전화를 했어요. 30번. 본인이 직접 세워봤대요. 근데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항의하니까 돌아왔던 대답은 순찰차가 가끔씩 집 앞을 지나가게 해주겠다면은 정도예요. 화나죠. 근데 미리암 씨는 이 와중에도 멈추지 않아요. 목발을 집은 상태로 계속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5월 10일이 왔어요. 5월 10일 멕시코에서는요 어머니의 날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버이날처럼 멕시코에서는 온 국민이 어머니를 챙기는 날. 이날 미리암 씨가 뭘 하고 있었냐? 살해당했던 다른 집 아들의 시신 운구 비용을 모금해서요 그 가족들한테 전달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날에 자식 잃은 다른 엄마를 돕는 걸로 하루를 보낸 거죠. 그리고 밤 10시 21분 미리암 씨가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부러진 발 때문에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면서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죠. 그 뒤로 흰색 닛산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서 멈춰요. 총성이 나요. 한 발이 아니에요. 총 13발.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뛰쳐나왔을 때 미리암 씨는 길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녀의 손은 핸드백 속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핸드백 안에는 권총이 있었죠. 13발을 맞으면서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꺼내려고 한 거예요.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거죠. 결국 미리암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두게 됩니다. 향년 57세. 어머니의 날에 딸의 원수를 갚던 어머니가 살해당한 거예요. 범인들은 아까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그 탈옥수들이에요. 이 소식이 퍼지자 멕시코 전역이 뒤집혀요. 침묵하던 산 페르난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주지사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요. 미리암 씨의 죽음을 또 하나의 통계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후 미리암 씨를 쏜 범인 중 2명이 체포됐고 한 명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이 돼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비극이긴 해도 흔한 결말이었을 거예요.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살해당하고 세상은 잠깐 분노하다가 잊혀버리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남아있어요. 미리암이 죽고 한 달쯤 지났어요. 2017년 6월 7일 산 페르난도에서 800km나 떨어진 어느 도시에서요 경찰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던 한 여자를 체포해요. 이 여자 아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쳐서 이름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였냐? 카렌이 손목이 묶인 채 매달려 있는 동안 그런 카렌을 구타했던 고문 담당이었어요. 근데 잠깐 미리암 씨는 죽었잖아. 경찰은 손을 놓고 있고 그럼 800km 밖에 숨어 살던 이 여자를 도대체 누가 찾아낸 거냐? 이 체포의 근거가 된 제보자는 미리암 로드리게스 본인이에요. 에? 죽기 전에 이미 이 여자의 정체와 보주 경로들을 전부 추적해놓고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경찰들에 넘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정보가 마침내 집행된 거죠. 살아서 10명, 죽어서 1명. 미리암 씨의 사냥은요 무덤 속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타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눈의 가시를 드디어 제거했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죽은 여자의 손가락이 저 멀리 숨어있던 동료를 정확하게 가리킨 거예요. 이보다 소름 돋는 복수는 없죠. 그리고 이 사건을 몇 년 동안 취재했던 뉴욕타임스 기자가요 나중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미리암 씨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공포는 그저 단어일 뿐. 무섭지 않냐는 질문들에 미리암 씨는 늘 이렇게 답했대요. 두려움? 그건 자기한테는 아무런 힘도 없는 단어다. 자기는 딸이 죽던 날 이미 한 번 죽었고 공포는 그저 단어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미리암 씨가 세상을 바꾸진 못했어요. 하지만 산 페르난도 사람들은 미리암 씨 덕분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죠. 괴물들도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 거. 그날 밤 놈들이 총을 한 발도 아니고 13발이나 쏟아부었다는 건 그만큼 두려웠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미리암 로드리게스 씨의 이야기입니다.